안녕하세요. 편안한 노후 채널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댁은 손님 180명을 초대했고 음식은 마음껏 주문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들은 저에게 3,800만 원의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아직 결혼 안 했는데요. 왜 제가 돈을 내야 하죠? 저는 약혼식 한복판에서 3,8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들이 저에게서 원하는 것이 효심 깊은 며느리가 아니라 온 가족의 허영심을 채워줄 밑빠진 돈 자동 인출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저 지수와 준영 씨의 약혼식 날이었습니다. 이 시간이면 저는 샴페인 잔을 들고 양가 친척들의 축복을 받으며 환하게 웃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서울 강남 최고급 호텔 연회장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얇은 계산서 한 장의 무게는 차가운 바닥에 저를 주저앉게 할 만큼 무거웠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찼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이 외치는 원샷 소리가 제가 일주일 전부터 신중하게 고른 잔잔한 음악 소리를 압도했습니다. 독한 술 냄새, 남은 음식 냄새,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 막힐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제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고 심장은 새로운 신부의 설렘 때문이 아니라 극도의 당혹감으로 쿵쾅거렸습니다. 레스토랑 매니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두 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지만 그 단어 하나하나가 제 살을 찌르는 바늘 같았습니다. 지수 씨, 오늘 점심 연회 총 결산서입니다. 총 추가 발생 비용은 3,800만 원입니다. 확인 후 결제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3,800만 원. 그 숫자는 제 눈앞에서 커다랗고 터무니없게 춤을 췄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저는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혹시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는 시어머니께 열흘 전에 계약금 3천만 원을 미리 드렸습니다. 처음 합의는 50명 기준 일반 메뉴였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추가로 발생한 거죠? 이 계산서는 대체 누구 것입니까? 분명히 저희 약혼식 것이 아닐 겁니다. 매니저는 난감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는 서류철에서 다른 종이를 꺼냈는데 그것은 실제 음식과 테이블 수에 대한 상세 명세서였습니다. 그는 종이 위의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손님, 처음에는 50분 기준으로 예약하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신랑 측 대표이신 미선 이모님께서 손님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며 연회장 확장을 요청하셨고 테이블 13개를 추가로 설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게다가 메뉴도 최고급으로 변경을 요청하셨습니다. 전복죽 대신 샥스핀 수프를, 메인 요리는 일반 닭구이 대신 최고급 캐나다산 랍스터로, 레드와인은 12년산 숙성 위스키로 모두 바꾸셨습니다. 저희가 이모님께 3번이나 재차 확인했고 이모님께서는 신부님 댁에서 전부 지불할 거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저는 명세서를 손에 들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랍스터 20마리, 제가 한 병에 수백만 원임을 아는 최고급 와인 수십 병, 테이블 수는 5개에서 18개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더 이상 저와 준영 씨가 상의했던 따뜻하고 친밀한 약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회사원과 소규모 사업을 하는 저희 커플이 아닌 어떤 재벌가의 위세를 과시하는 대형 파티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주빈 테이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준영 씨는 술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채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남자들과 술잔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시어머니이신 미선 이모님은 사람들 한가운데 서서 하하호호 웃고 계셨습니다.
붉은 벨벳 한복을 입고 목에는 빛나는 진주 목걸이를 두른 채였습니다. 이모님은 지금의 제 넋이 나간 표정과 완전히 대조적으로 정말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섬뜩한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전 제가 파티 준비에 대해 물었을 때 미선 이모님이 시선을 회피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가게 일이나 신경 쓰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연회 같은 큰일은 어른들한테 맡겨야지. 저는 곧 시댁 식구가 될 것이기에 이모님을 믿고 제 통장 속 쌈짓돈 3천만 원을 이모님께 생활비에 보태시라고 곧장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3,800만 원짜리 미결제 계산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린 3천만 원을 합치면 이 파티는 거의 7천만 원을 탕진한 셈입니다. 그 돈은 제가 옷 장사를 하며 밤낮 없이 고생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피와 땀이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계산서를 꽉 쥐었습니다. 분노로 하얗게 질린 손가락 아래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저는 구두쇠가 아닙니다. 만약 준영 씨의 집안이 어려웠다면 저는 기꺼이 짊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중의 문제이고 신뢰의 문제입니다. 왜 그들은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바꾼 걸까요? 왜 그들은 저의 행복한 날을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으로 만든 걸까요? 저는 제 친정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퇴하신 선생님이신 아버지께서는 시끄러운 인파 속에서 어색하게 테이블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밀어놓은 남은 음식 접시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소박하고 예의 바르게 살았으며 이런 난잡하고 낭비적인 식사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선량한 사위와 품위 있는 사돈을 맺어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시댁 식구들에게 처음 인사드리는 이날 깨질 위기에 처한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는 여전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고 음악은 계속 흘렀지만 제 머릿속에는 배신감에 의한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평소의 유약함을 떨쳐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저는 언제 유연해야 하고 언제 강경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설령 미래의 시어머니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손에 놀아나는 꼭두각시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미선 이모님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제 하이힐은 바닥에 단호한 소리를 냈습니다. 제 마음의 폭풍이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이 폭풍이 지나가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모님께서 방금 랍스터를 맛있게 드시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냅킨으로 입가를 닦는 바로 옆에 다가섰습니다. 제가 오자 이모님은 고개를 들었고 눈이 실눈처럼 접히며 웃었지만 저는 그 눈빛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예, 우리 며느리 왜 앉아서 뜨거운 거 안 먹고 돌아다녀? 오늘 랍스터 싱싱하더라. 내가 식당에 특별히 한 마리씩 고르라고 신신당부했지 뭐야. 저는 목구멍까지 치솟는 분노를 억누르고 계산서를 이모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모님, 방금 매니저가 저에게 이 계산서를 줬습니다. 3,800만 원을 추가로 결제하라고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열흘 전에 드린 3천만 원은 어디로 간 건가요? 왜 지금 이렇게 엄청난 돈이 또 발생하는 겁니까? 미선 이모님은 계산서를 흘끗 보더니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모님은 태연하게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제가 별것 아닌 것을 묻는 것처럼 여유롭게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 얘들아, 너희 결혼하는 날이 일생에 한 번인데 뭘 그렇게 쪼잔하게 따지고 그래. 품위가 떨어지게. 나는 이 식당 음식이 좋고 고급스러워서 시골에 계신 일가 친척들 좀 더 모셔서 같이 기쁨을 나누려 했지.
우리 외아들 약혼식을 겨우 몇 상 차리고 끝낼 순 없잖아. 그럼 사람들이 비웃을 거라고. 저는 이모님의 무관심한 태도에 망연자실했습니다. 이모님의 일가 친척 조금은 13개의 추가 테이블, 180명의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모님, 이건 쪼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가장 가까운 분들만 50분 내로 모시기로 합의했습니다. 저와 준영 씨도 신중하게 상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이모님 마음대로 메뉴를 전부 바꾸시고 저와 상의도 없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초대한 겁니까? 저는 사업을 합니다. 돈에는 계획이 있어야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낙엽이 아니잖아요. 미선 이모님은 술잔을 테이블 위에 3개 내려놓았고 유리잔이 표면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났습니다. 이모님은 인상을 찌푸렸고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며 옆 테이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니? 내가 시어머니다. 내 아들 결혼식을 남들에게 자랑스럽게 보이게 하려고 한 게 뭐가 잘못이야. 너 아직 우리 집에 며느리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시어머니를 통제하려고 해. 간장종지 크기까지 세려고 드니? 우리 집이 네 집처럼 그렇게 부자는 아니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명문가다. 네가 돈 몇 푼 있다고 어른한테 감히 훈계하려고 들어? 미선 이모님의 말은 제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집에 갈 때마다 상냥하게 말하며 저를 착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감이라고 칭찬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심술함고 뻔뻔한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모님은 자신의 탐욕과 무례함을 시어머니라는 지위와 체면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준영 씨 쪽 친척 몇몇이 저를 향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시댁에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인색한 며느리인 것처럼 저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억울함이 치밀었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지만 저는 재빨리 눈을 깜빡여 참았습니다. 저는 지금 울어서는 안 됩니다. 우는 것은 약함이고 패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며 다시 한번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목소리는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모님, 오해하신 겁니다. 저는 결혼식 비용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린 3천만 원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면 예정대로 50명을 위한 최고급 파티를 충분히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당에서는 3,800만 원을 더 달라고 합니다. 총 7천만 원입니다. 당장 저희 부부가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해야 할까요? 제 자본금은 전부 재고에 묶여 있고 카드에도 한도가 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입술을 삐쭉 내밀며 제 이마를 무례하게 손가락으로 툭툭 쳤습니다. 에휴, 가난한 척 하지 마라. 네가 이 서울 바닥에서 제일 큰 패션 매장 체인 사장인 거 누가 몰라. 고작 몇 천만 원 가지고 뭘 그렇게 난리야. 그냥 네 그 잘난 블랙 카드인가 뭔가 꺼내서 긁으면 되는 거 아니니? 시부모님한테 용돈 좀 드리고 가문에 체면 좀 세워준다고 생각해. 돈이 지금 뭐가 중요하니? 중요한 건 정과 의리지. 나중에 시댁 와서 형제자매들한테 신세질 일 많을 텐데. 지금 조금 투자해서 사람들 환심 사는 게 뭐가 아까워.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미선 이모님과 준영 씨 가족의 눈에 저는 돈을 뽑아내는 기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당연히 그들의 것으로 여겼고 제가 그들의 허황된 허영심을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모님은 제 감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이 낭비적인 파티 비용을 갚기 위해 빚을 내야 한다면 결혼 후 저희 부부가 어떻게 살지는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미선 이모님의 돈이 지금 뭐가 중요하니라는 말은 제게 너무나 쓰라리게 들렸습니다. 이모님에게 돈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이모님의 돈이 아니라 제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의 돈을 쓰는 사람은 당연히 아까움을 모를 테지요. 저는 손에 든 계산서를 바라보고 그리고 저를 도발하듯 턱을 치켜든 미선 이모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저의 존경심은 이미 반 이상 사라졌습니다. 저는 오늘 제가 양보하고 이른바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카드를 긁어 결제한다면 제 남은 평생이 이 가족의 밑빠진 탐욕에 노예가 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된 순간 저는 구원의 손길, 공정한 목소리를 찾기 위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준영 씨. 제가 평생을 맡기기로 선택했던 그 남자였습니다. 준영 씨는 바로 옆 테이블, 이모님과 저에게서 몇 걸음 떨어지지 않은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저에게 강요하는 부당한 대화 하나하나를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에게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가 일어나 저를 변호하거나 적어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한마디라도 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저는 그가 어머니 MAIC에게 이러시면 안 되죠. 또는 제가 계산서를 다시 보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커다란 랍스터 살을 집어 자기 밥그릇에 올렸습니다. 그는 마치 주변 세상이 무너져도 자기 밥그릇과는 상관없다는 듯이 쩝쩝거리며 먹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어 옆에 앉은 아저씨와 잔을 부딪히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삼촌, 원샷! 술 정말 맛있네요. 제 심장은 누군가에게 으깨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망감은 목구멍에 꽉 막힌 육체적인 고통으로 변해 올라왔습니다. 저는 준영 씨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살짝 흔들었습니다. 제 손은 차가웠지만 그의 어깨는 술 기운으로 뜨거웠습니다. 준영 씨, 아무 말이라도 좀 해봐요. 어머니가 당신과 상의도 없이 메뉴를 바꾸고 손님 200명 가까이를 초대했잖아요. 지금 식당에서 4천만 원 가까이 더 달라고 하는데 제가 당장 어디서 현금을 구해요? 당신은 제 예비 남편인데 이 일에 책임이 있어야죠. 준영 씨는 천천히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술에 취해 흐릿했지만 동시에 차갑고 냉정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자신의 어깨에서 떼어내며 마치 먼지가 묻은 것처럼 털어냈습니다. 그는 입맛을 다시며 느릿느릿 말했지만 그 내용은 너무나 잔인해서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수 씨, 왜 이래? 지금 즐거운 분위기인데 왜 돈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망쳐? 어머니도 우리 둘 잘 되라고 이러시는 거야. 우리 집 친척이 많아서 안 모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당신 돈 많이 벌잖아. 장사해서 이익도 많이 남고. 어머니한테 좀 신경 써드리고 시댁 체면 세워주는 게 뭐가 나빠서 이렇게 버럭 화를 내는 거야.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순하고 성실했던 준영 씨가 맞습니까? 가난하지만 절대 저를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가 맞습니까? 알고 보니 그 순진해 보이는 겉모습은 나약함과 의존심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변호하기는커녕 어머니와 한패가 되어 저에게 돈을 쓰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당신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준영 씨? 제 돈은 피와 땀으로 번 돈이지 조개 껍데기가 아니에요. 이미 3천만 원을 드렸잖아요. 당신과 어머니는 대체 뭘 더 원하는 거예요? 저를 존중하기는 합니까? 준영 씨는 얼굴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옆 테이블 사람들에게 몸을 돌려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자들은 정말 현실적이에요. 시댁에 들어오기도 전에 남편과 손익을 따지려고 하네. 에이, 그냥 내버려 두고 우리나 마십시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저에게 등을 돌리고 술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행동, 그 등이 어떤 욕설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향한 완전한 경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저를 남으로 취급했고 저의 걱정과 분노를 귀찮은 소음으로 여겼습니다. 준영 씨의 눈에는 제가 단지 분위기를 망치는 사람, 그의 가족의 성대한 파티를 망치는 쪼잔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모자 사이에 홀로 덩그러니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탐욕스럽고 뻔뻔하게 돈을 요구하고 다른 한 사람은 무심하고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둘 다 한 통속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하고 착취하려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친척들과 웃고 떠들며 희희낙낙하는 모습, 외롭고 창피한 제가 바로 옆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저를 쳐다보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의 침묵이 그가 어머니를 두려워해서도 술에 취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 침묵은 공모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역시 제 돈을 뽑아내려는 어머니의 계획에 암묵적으로 동의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던 감정은 차갑게 식어갔고 그 자리를 혐오감이 대신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그 남자는 결국 엄마 치마폭에 숨어 사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의 노력 위에 안주할 줄 아는 비겁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정말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 고통 덕분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준영 씨와 그의 어머니의 태도에서 받은 충격 이후 저는 몇 걸음 뒤로 물러나 조화들로 장식된 커다란 기둥에 기대섰습니다. 저는 주저앉지 않기 위한 버팀목이 필요했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모든 상황을 다시 평가하기 위한 포괄적인 시각이 필요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전문적인 눈썰미는 저에게 평소의 냉철함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테이블,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8개의 테이블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세어보니 정확히 18개였습니다. 구석에 있는 예비 테이블 2개는 제외하고 말입니다. 제 친정 쪽 손님은 단 3테이블에 불과했습니다. 부모님, 형제자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 몇 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천천히 식사하며 가끔 신랑 측을 향해 조심스럽고 난감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나머지 13개의 테이블은 누구였을까요?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자세히 보았습니다. 5번, 6번 테이블은 준영 씨 고향 이웃들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7번, 8번 테이블부터 연회장 끝까지 길게 늘어선 사람들은 완전히 낯선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저분하게 옷을 입고 시끄럽게 웃고 떠들었으며 그 태도는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상스러웠습니다. 한 남자는 셔츠 단추를 풀고 다리를 의자에 걸친 채 랍스터 집게발을 쪽쪽 빨고 있었고 기름이 턱으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먹으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여기 서빙하는 사람 없어? 술 더 가져와. 술이 이렇게 맛있는데 찔끔찔끔 주는 거야? 다른 테이블에서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핸드백에서 비닐봉지를 꺼내 허겁지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접시에 가득 남은 랍스터와 닭고기를 봉지에 태연하게 쏟아부었고 입으로는 속삭였습니다. 이건 철수한테 갖다 주고 저건 영희한테 갖다 줘야지. 부자들이 대접하는 거니 안 가져갈 이유가 있나? 그들은 서로 짚고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흰 테이블보에 소스가 묻는 것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이들이 바로 미선 이모님이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 초대했다고 말한 친척이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어디선가 쳐들어와 전리품을 약탈하는 굶주린 군대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구석진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음식을 확인하는 척하며 해바라기 씨를 깨물고 있는 두 여성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아휴, 미선이 아주머니 이번에 제대로 잡았네. 며느리가 재벌이라나 봐. 아주머니가 동네 사람들 다 초대해서 밥 먹이신대. 심지어 전세 버스까지 대절했대. 나 평생 랍스터는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오늘 질리도록 먹어야지. 근데 신랑 신부가 누군지는 알아?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이고, 누군지 알아서 뭐해. 미선 아주머니가 그냥 버스 타고 잔치집에 가서 밥 먹으래. 축의금도 안 내도 되고 게다가 싸가지고 갈 것도 준대. 바보 아니면 왜 안 가. 듣자 하니 며느리가 전부 다 낸대.
미선 아주머니는 돈 한 푼도 안 썼다잖아.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결국 이랬던 것입니다. 친척도 아니고 먼 일가 친척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이웃, 그냥 아는 사람, 심지어는 미선 이모님이 공짜 밥을 먹이려고 모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모님은 제 돈을 써서 위세를 부리고 그 동네 전체에 은혜를 베풀고 싶어 했습니다. 이모님은 자기 아들이 부잣집 며느리를 얻었고 자신이 세상 사람들에게 산의 진미를 대접할 수 있는 권력 있는 시어머니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값비싼 수입 양주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VIP 고객들도 주문할 때 망설이는 술인데 저 사람들은 맥주처럼 큰 잔에 따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제 수백만 원이 그들의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그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공짜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쓰라리게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기부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수익금의 일부를 가난한 이웃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부가 아니라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저의 신성한 약혼식을 자신의 허영심과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낯선 사람들을 위한 무료 뷔페 파티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술잔을 부딪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마 그 역시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오늘 자신이 이 연회장에서 가장 위풍당당한 신랑이라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이용당하고 있다는 느낌이 이보다 더 명확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굶주린 늑대물이 한가운데로 몰린 살찐 양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양은 더 이상 가만히 앉아 도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깊숙이 박혀 아팠습니다. 고통은 저를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맑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이 친척 군단은 제가 발을 들일 뻔했던 이 가족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해준 결정적인 한 방이었습니다. 파티의 혼란과 소음 한가운데 서서 제 마음은 문득 과거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3개월간의 짧지만 추억으로 가득했던 연애 기간. 하지만 지금 다시 보니 그것은 소름 끼칠 정도로 물질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한 기업 교류회에서 만났습니다. 준영 씨는 사업가가 아니었고 단지 상사의 가방을 드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생 같은 외모와 순수한 눈빛이 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교활하고 계산적인 남자들로 가득 찬 비즈니스 세계에서 준영 씨의 순진함은 시원한 바람 같았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고 준영 씨도 따뜻하게 받아주었습니다. 우리는 빠르게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의 다정함과 세심한 배려에 푹 빠졌습니다.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나는 돈은 없지만 당신을 향한 진심은 있어. 그때 저는 그 말을 듣고 감동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강인한 여성인 저는 남자의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진정한 애정만을 원했고 그것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상의 장막이 걷히자 지난 3개월간의 사건들이 느린 화면처럼 하나씩 되살아나 잔인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저는 연애 초기에 준영 씨가 타고 다니던 낡은 스쿠터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매일 고장나고 출근이 늦어 상사에게 꾸지람을 듣고 비가 오면 고생스럽게 걸어야 한다고 불평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망설임 없이 지갑을 열어 최신형 1천만 원짜리 스쿠터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스쿠터를 받자마자 펑펑 울면서 저를 아끼듯이 그 선물을 소중히 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새 스쿠터가 생긴 후 그는 일하러 가기보다는 친구들과 술 마시고 노는데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저기 친구들과 셀카를 찍고 있는 그가 사용하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도 제 돈으로 산 것입니다.
그는 예전 전화기는 배터리가 방전되어 저와 선명한 영상통화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를 언제 어디서든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말 로맨틱하고 달콤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돈을 썼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난달은 준영 씨 할머니의 70세 생신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동안 시무룩해 있었고 손자로서 할머니께 제대로 된 선물을 못 해드리면 불효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나무 곡가구 세트에 대해 은근히 말했습니다. 그가 안쓰러워 저는 집안 앞에서 그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300만 원짜리 향나무 테이블 세트를 몰래 주문하여 준영 씨 이름으로 할머니 댁에 보냈습니다. 그의 온 친척들이 그를 극찬했고 그는 으쓱해하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저는 그저 뒤에서 그가 기뻐하는 모습에 행복해서 미소를 지었을 뿐입니다. 그때 저는 이 모든 지출을 연애 비용이자 나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보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준영 씨는 절대 직접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척하며 저의 연민과 사랑을 이용해 제가 자발적으로 지갑을 열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는 순진하고 착한 청년의 가면을 쓴 전문적인 사기꾼이었습니다. 3개월의 연애 기간 동안 제가 그와 그의 가족에게 지출한 돈은 대략 5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매일 식사, 데이트, 소소한 쇼핑 비용은 제외하고도 말입니다. 그리고 정점은 이모님이 가로챈 3천만 원의 약혼식 계약금이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목에 빛나는 명품 시계, 한 달 기념일 선물로 제가 사준 시계가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에 걸친 모든 물건에는 제 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제가 얻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중요한 날에 받은 명백한 배신과 경멸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아팠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잘못된 곳에 쏟아부은 진심이 아까웠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해 계산 없이 사랑했지만 결국 제가 이 가족의 물질 사냥 계획에 낚인 살찐 먹잇감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3개월은 사랑이 아니라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를 본 투자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이었습니다. 다행히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그들의 진짜 얼굴을 지금 이 순간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에 대한 대가가 너무 비싸긴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돌아설 기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달콤했던 가짜 기억들을 떨쳐냈습니다. 이제 이 감정의 빈 문서를 닫고 저 자신을 위한 정의를 되찾을 시간입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이제 활시위처럼 팽팽했습니다. 식당의 잔잔한 음악은 이 치열한 대결 속에서 오히려 조롱하는 듯한 배경음처럼 들렸습니다. 제가 준영 씨를 극도의 실망감으로 바라보고 서 있을 때 신랑 측 주빈 테이블에서 50대 중반의 한 여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준영 씨의 고모인 수경 아주머니였습니다. 수경 아주머니는 몸집이 다부졌고 화장을 짙게 했지만 불쾌감으로 찡그려진 주름을 가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다가왔고 그녀의 굽있는 구두는 바닥에 위협적인 또각또각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손을 얹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가 전에 몇 번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악의적으로 저를 향할 줄은 몰랐던 시큼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어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예비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처신하나 보고 있었는데 보면 볼수록 눈살이 찌푸려져서 참을 수가 없네. 예, 지수야, 네가 아무리 우리 이씨 가문에 며느리로 들어올 신세지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한테 대놓고 따지고 윽박지를 수가 있어? 너 제대로 교육받은 거 맞아? 저는 수경 아주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여전히 어른에게 대하는 조카로서의 예의를 갖춘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경 아주머니, 저는 따지거나 윽박지른 적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터무니없는 추가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묻고 있는 것 뿐입니다.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입니다. 저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리고 그 목적이 정당했는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수경 아주머니는 혀를 차며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마치 악귀를 쫓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그녀는 주변에서 구경하는 친척들에게 잘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 애가 하는 소리 좀 들어보세요. 귀가 썩겠네. 장사에서 돈이 물 흐르듯 들어온다는 여자가 시댁에 들어오기도 전에 간장 종지 크기까지 재고 있어. 얘, 내가 말해줄게.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후함이야. 시댁의 명예를 세울 줄 아는 거지. 네가 고작 몇 천만 원 써서 시댁 친척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한 게 그렇게 억울해? 그걸 손해라고 생각해? 그럼 나중에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아프거나 큰일 생겼을 때 누가 널 도와주겠니? 이렇게 쪼잔하게 계산적인 애는 누가 데려가고 싶겠어. 수경 아주머니의 말은 저의 자존심을 찢는 독이 묻은 칼날 같았습니다. 그녀는 봉건적인 도덕을 이용해 저를 굴복시키고 이 착취를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후함과 이용당함이라는 개념을 교묘하게 바꿔치게 했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수경 아주머니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후함과 낭비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시댁을 존중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을 미리 드렸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하지만 존중은 쌍방향으로 와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명예를 세우라고 가르치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속여서 호화롭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명예를 살 수 있습니까, 아주머니? 아주머니는 제가 간장 종지 크기까지 챘다고 하셨죠. 그럼 제가 아주머니 돈을 마음대로 가져가서 흥청망청 쓰고 나중에 아주머니께 빚을 갚으라고 하면 아주머니는 기꺼이 그것을 후함이라고 부르실 수 있습니까? 수경 아주머니는 제가 이렇게 똑 부러지게 반박할 줄은 몰랐기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소 웃으며 두둑한 선물 보따리를 들고 오던 지수라는 애가 이렇게 되받아칠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눈을 부릅뜨고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떨었습니다. 야! 이 버릇없는 것! 시댁 문턱도 안 넘어왔는데 벌써 말대꾸를 해? 미선 언니, 네 자랑스러운 며느리 좀 봐.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이면 나중에는 온 집안 사람 머리 위로 기어오르려고 할 거야. 내가 알려주는데 너희 집은 부자일지 몰라도 우리 집은 정과 의리로 살아. 체면을 중요하게 여겨. 네가 우리 집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처신을 똑바로 해. 네가 장사해서 번 더러운 돈 몇 푼 있다고 우리를 훈계하려고 하지 마. 더러운 돈?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밤낮 없이 동분서주하며 물건을 구하고 국가의 세금을 꼬박꼬박 낸 돈을 그녀는 더러운 돈이라고 감히 말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가족은 그 돈을 이용해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아버지께서는 사돈을 존중하느라 지금까지 침묵하고 계셨지만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셨습니다. 은퇴한 교사로서의 온화했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일어나서 시비를 가리려 하셨지만 저는 손을 들어 아버지를 제지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건 제 일입니다. 제가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목소리를 더욱 단호하고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수경 아주머니, 말씀 조심하세요. 제가 번 돈은 깨끗하고 당당합니다. 오히려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머니 가족이 보여준 행동이야말로 체면이라는 두 글자를 두고 논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주머니는 집안이 정과 의리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며느리를 속여 이득을 취하고 호화로운 파티를 여는 것이 대체 무슨 의리입니까? 아주머니가 저를 가르치고 싶다면 먼저 집안의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수경 아주머니는 입을 크게 벌리고 저를 때리려는 듯 달려들었지만 옆 테이블 사람들이 그녀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 아주 잘한다.
오늘 네가 돈을 안 내고 이문을 나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네가 얼마나 난리를 칠 수 있는지 보자. 준영아, 너 뭐 하는 거야? 아내가 네 고모랑 엄마를 욕하는데 가만히 있어? 저는 부상당한 짐승처럼 날뛰는 수경 아주머니를 바라보았고 제 마음은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평온해졌습니다. 소위 시댁 친척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한 마지막 존경심마저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이제 제 눈앞에는 제가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이겨야 할 협상의 상대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경 아주머니의 고함은 저를 두렵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머리를 그 어느 때보다 맑게 해주는 자극제 같았습니다. 저는 수경 아주머니나 미선 이모님 같은 억지 쓰는 사람들과는 논리로 말하는 것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감정과 도덕을 이용해 자신들의 행동을 덮으려 한다면 저는 증거와 숫자를 이용해 말할 것입니다. 사업에서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어색한 상황 때문에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연 회장 전체, 심지어 멀리서 랍스터를 뜯고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들을 수 있도록 크고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잠시 레스토랑 마이크를 빌릴 수 있을까요? 매니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선 마이크를 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들고 저와 준영 씨의 이름이 아름답게 새겨진 무대 위 작은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지금 보니 그것이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신랑 신부 측 친지 여러분, 그리고 하객 여러분. 제 목소리가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은 저의 기쁜 날이지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제 명예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히 해야 할 큰 재정적 오해가 있습니다. 식당은 총 7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했고 시댁 가족은 제가 계산적이라고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무대 위에 대형 LED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웨딩 사진 슬라이드를 보여주던 그 스크린이었습니다. 저는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것은 이번 달 15일 저의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받는 사람은 저의 예비 시어머니이신 이미선님입니다. 이체 금액은 정확히 3천만 원입니다. 이체 내용, 딸 지수, 약혼식 계약금 보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크고 명확한 글자와 숫자가 대형 화면에 나타나자 모두가 웅성거렸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당황하여 손을 비비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단호한 목소리를 이어갔습니다. 이 3천만 원은 저와 이모님 사이의 초기 합의에 따라 50명 하객을 위한 5개 테이블, 장식 비용, 그리고 500만 원의 예비 비용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식당의 가격대를 기준으로 3천만 원이면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선 이모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모님은 이 돈을 어디에 쓰셨고 왜 오늘 식당에서는 이모님께서 겨우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냈다고 저에게 말하는 겁니까? 저는 테이블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미선 이모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매니저님,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이모님께서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내신 것이 맞습니까? 매니저는 다른 마이크를 잡고 즉시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주머니께서 10일 전에 오셔서 현금 500만 원을 주셨고 영수증에 서명하셨습니다. 연 회장은 술렁거렸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며느리가 3천만 원을 줬는데 500만 원만 냈다고? 그럼 나머지 2,500만 원은 어디로 간 거야? 며느리 돈을 가로챈 거 아니야? 에휴, 그러면서 아까는 며느리 보고 쪼잔하다고 소리쳤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추궁했습니다. 2,500만 원의 현금이 파티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모님은 마음대로 가장 비싼 음식, 최고급 위스키를 추가로 주문하여 3,800만 원짜리 계산서를 저에게 내밀고 지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총합 제가 입을 다물고 돈을 냈다면 저는 오늘 하루에만 7천만 원 가까이를 잃었을 것입니다. 이모님, 설명해 보세요. 2,500만 원은 어디에 있으며 왜 이모님은 제 돈을 숨기고 저에게 이 엄청난 빚을 떠넘기려고 한 겁니까? 미선 이모님은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이체 확인 문자를 보관하고 있고 심지어 은행 거래 내역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수경 아주머니가 방금 전 세워놓았던 권위 있는 시어머니와 명문가의 거칠에는 제가 보여준 스크린샷 한 장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저는 고개 숙인 준영 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겁함은 저의 경멸을 더욱 깊게 했습니다. 저는 사업가입니다. 돈은 곧 생명줄입니다. 저는 이모님을 존중했기 때문에 계약서 없이 돈을 미리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그 신뢰를 악용하여 제 돈을 유용하고 저에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을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수경 아주머니가 말한 간장 종지 재는 문제가 아니라 사기 행위입니다, 여러분. 저의 결정적인 한마디는 잔인한 진실에 잠기를 박는 망치 소리 같았습니다. 준영 씨 쪽 친척들, 방금 전까지 랍스터를 개걸스럽게 먹던 사람들은 이제 저와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파티가 더 이상 즐겁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금 이체 증거를 공개한 후 저는 무대에서 내려와 랍스터 껍데기와 값비싼 술병들이 어지럽게 놓인 주빈 테이블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분노에 불타버릴까 두려워하는 듯 저는 매니저가 주었던 상세 계산서를 미선 이모님 앞에서 펼쳤습니다. 제 손가락은 항목 하나하나를 가리켰고 저의 목소리는 냉정하게 그들의 끝없는 낭비를 지적했습니다. 이모님 똑똑히 보세요. 이 항목에는 캐나다산 랍스터 20마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당 60만 원, 총 200만 원입니다. 랍스터 비용만 이렇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닭구이와 돼지갈비를 주문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랍스터가 된 겁니까? 이모님은 랍스터 한 마리 값이 노동자의 한 달 월급과 맞먹는다는 것을 아십니까? 미선 이모님은 눈을 이리저리 굴리며 더듬거렸습니다. 그게 랍스터가 싱싱해 보이더라. 시골에 있는 애들이 한 번도 못 먹어봤다고 해서 내가 세상 물정 좀 알려주고 싶었지. 네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구나. 제 돈으로 세상 물정을 알려주신다고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다음 위스키 12년산 10병. 한 병에 80만 원, 총 800만 원어치 술입니다. 이모님, 약혼식에는 와인이나 맥주를 씁니다. 아무리 많이 써도 보드카 정도죠. 왜 이런 최고급 위스키를 주문하셨습니까? 술 취한 아저씨들이 난동을 피우게 하려고요? 아니면 집에 가져가서 진열하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미선 이모님 테이블 아래를 힐끗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직 포장도 뜯지 않은 술 3병이 수경 아주머니 발밑 종이 가방 안에 깔끔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그 가방을 꺼내 탁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기 증거물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았는데 포장해서 가져가려 했군요. 이모님과 수경 아주머니는 일부러 과도하게 주문한 다음 남은 술을 챙겨가서 저에게 그 비용을 지불하게 하려고 한 거군요. 한 병에 80만 원이 넘는 술을 말입니다. 두 분 계산 참 잘하시네요. 수경 아주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급히 가방을 낚아채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식당에서 선물로 준 거야. 서비스라고. 서비스인데 왜 계산서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저는 종이를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저를 어리고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아주머니들은 일반 메뉴를 최고급으로 바꾸고 테이블 수를 4배로 늘렸습니다. 아주머니들은 저의 약혼식을 끝까지 착취할 황금 광산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은 랍스터를 먹고 양주를 마셨지만 아주머니들의 인격은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멀리 있는 테이블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먹다 남은 랍스터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술잔에는 술이 넘쳐 흘러 테이블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참혹하고 낭비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제 돈이 아까웠지만 그보다 잘못된 곳에 놓인 저의 신뢰가 더 아팠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식당과 직접 일하셨습니다. 이모님은 저의 서명 없이 마음대로 메뉴를 변경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저는 이 추가 비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리를 생각해서 이모님께 합리적인 설명을 들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모님, 수경 아주머니, 그리고 준영 씨의 침묵이 저에게 가장 명확한 대답을 주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앉아 있었고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영 씨, 보세요. 랍스터 20마리에 양주 10병. 이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온 가족이 당신의 예비한 애를 갈기갈기 찢고 있는데 맛있습니까? 당신은 나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 당신은 단지 나의 지갑을 사랑했을 뿐입니다. 준영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붉어진 그의 눈빛은 후회나 미안함이 아니라 짜증이었습니다. 당신 말 다 했어? 고작 랍스터 몇 마리 가지고 우리 가족 체면을 이렇게 망가뜨려야겠어? 이미 뱃속으로 들어간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따져? 그건 당신들 뱃속으로 들어갔지만 돈은 제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격분하여 소리쳤습니다. 더 이상 품위를 유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신 가족의 허영심과 밑빠진 배를 채워주기 위한 돈 인쇄기가 아닙니다. 고급 식재료와 독한 술이요? 당신들은 저의 피땀으로 번 그 사치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호화로운 파티의 진실은 벗겨졌습니다. 이곳에는 우아함이나 품격은 없었습니다. 그저 서투르게 위장된 비열한 탐욕만 있었습니다. 붉은 랍스터들은 이제 저의 어리석음을 비웃는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깨어났고 그들이 저를 더 이상 단 1초도 집어삼키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수경 아주머니의 억지가 꺾이고 계산서에 숫자들과 증거물인 술병들이 저에게 폭로되자 미선 이모님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음을 알았습니다. 돈 문제에 대한 기만은 더 이상 변명할 길이 없었으므로 그녀는 곧바로 다른 전략, 즉 교활한 시어머니들이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술인 피해자 역할로 전환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더니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프로 배우도 따라잡기 힘들 만큼 빠르게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 되었습니다. 하늘이시여, 땅이시여, 내 팔자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홀몸으로 우리 아들 장성할 때까지 고생했고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들을 남들처럼 키웠는데 이제 와서 이 독한 며느리를 만나다니 내가 늙어서 치매가 왔나 봐.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추천하길래 나는 단지 우리 아들 결혼식을 고급스럽게 치르고 며느리가 후하다고 칭찬받게 하려고 했을 뿐인데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탐욕스럽고 돈을 가로챈 사람이라고 욕하네. 그녀는 울면서 허벅지를 찰싹찰싹 때렸습니다. 그 애끓는 울음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랍스터 한 점이나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저는 손님들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저는 단지 세상에 체면 좀 세우고 싶었을 뿐인데 며느리가 통장 내역과 계산서를 들고 와서 저를 범죄자처럼 몰아세우네. 내 아들아, 이 어미가 이렇게 나이 먹고 며느리한테 수모를 당해서 어떻게 살란 말이냐? 군중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심리는 나이 많고 약한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선 이모님이 처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자 상황을 잘 모르는 일부 사람들은 저를 향해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부님, 시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실수로 돈을 좀 낭비하셨더라도 그냥 넘어가요. 뭘 그렇게 심각하게 합니까? 맞아요. 아주머니 불쌍해 보이잖아요. 부잣집이면서 몇 천만 원 가지고 뭘 저렇게 난리를 피워.
집안일은 문 닫고 조용히 해결해야지 이렇게 온 동네에 창피를 주는 게 말이 돼? 이런 수군거림을 들은 미선 이모님은 더욱 크게 울면서 저에게는 슬쩍 승리감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과 늙은 어머니라는 타이틀이 저를 약하게 만들거나 적어도 여론의 압박 때문에 체면을 살리기 위해 돈을 내고 이 상황을 덮으려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착각했습니다. 만약 3개월 전의 지수였다면 아마 당황해서 서둘러 사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터무니없는 계산서와 극도의 뻔뻔함 앞에선 저는 그 악어의 눈물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악행을 용인하는 것이 바로 죄악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미선 이모님의 서투른 연극을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한참 동안 울부짖자 수군거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저는 침착하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선 이모님, 연기는 다 끝내셨습니까? 이모님은 저를 사랑해서 저의 체면을 세워주려고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것이 저의 계약금 2,500만 원을 훔쳐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입니까? 저의 행복한 날을 빚더미로 만드는 것이 사랑입니까? 이모님은 자신이 정신이 없어서 실수했다고 하셨지만 이모님이 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직원에게 술을 포장해서 가방에 숨기라고 지시할 때도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저는 수군거리는 군중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에게 그냥 넘어가라고 조언하십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며느리가 시집 오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수천만 원을 사기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유로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도록 강요받았다면 여러분은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벌떡 일어날 것입니까? 효심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어리석게 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선 이모님은 지금 눈물을 이용해 재산 사기 행위를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재산 사기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자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닌 심각한 법적 고발이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그 두 단어를 듣자마자 깜짝 놀랐고 울음소리가 목구멍에 막혔습니다. 그녀는 저를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눈에는 명확한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이 예비 며느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너 감히 나를 협박하는 거야? 내가 네 시어머니인데. 그녀는 더듬거렸지만 목소리는 이미 약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으로 이모님은 아직 제 시어머니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 관계는 돈에 관한 민사관계입니다. 이모님은 제 돈을 받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가적인 손해까지 입혔습니다. 이모님은 더 이상 도덕을 끌어들여 개념을 바꿔치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모님의 불쌍한 척 연극은 여기서 통하지 않습니다. 저의 단호함은 미선 이모님을 옹호하려던 사람들마저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볼에 눈물이 말라붙은 채 패배자의 민망한 얼굴을 드러내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전술은 저의 냉철한 이성과 잔인한 진실 앞에서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궁지에 몰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게 되자 준영 씨는 마침내 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하러 달려가지도 않았고 저에게 사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으로 다가와 그의 크고 투박한 손으로 제 손목을 세게 움켜쥐고 제가 비틀거리게 만들며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이리로 나와! 준영 씨는 술 냄새와 노골적인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는 저를 비상구 근처의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호기심 어린 시선과 하객들의 휴대폰 카메라를 피해서였습니다. 준영 씨는 제 손목을 놓고 저를 벽에 밀쳤습니다. 그는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정은 없었고 오직 계산과 강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수 씨, 당신 미쳤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엄마,
우리 집안을 사람들 앞에서 망신시켰잖아. 속이 시원해? 저는 아픈 손목을 문지르며 준영 씨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비웃었습니다. 당신 집안을 망신시킨 사람은 당신 어머니와 바로 당신이에요, 준영 씨. 저는 단지 제 재산을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가만히 서서 어머니가 제 주머니를 털고 당신과 당신 친척들이 저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을 지켜봐야 비로소 현명한 며느리라는 건가요? 준영 씨는 한숨을 내쉬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저의 고집에 무력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더니 그는 목소리를 낮춰 과거에 저에게 돈을 요구할 때마다 사용했던 간청과 비난이 섞인 어조로 바꾸었습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머니가 잘못했지만 다 우리 잘 되라고 그런 거잖아. 이제 일이 터졌으니 모두가 보기 안 좋잖아. 당신은 성공한 사업가잖아. 3,800만 원이 당신한테 무슨 큰돈이라고 그래? 당신이 평소에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값이나 당신이 떼와서 파는 옷 몇 벌 값밖에 안 되잖아. 왜 시댁에 그렇게 인색해?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준영 씨의 말은 제 얼굴에 끓는 물을 끼얹는 것 같았고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희망의 조각마저 녹여버렸습니다.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요? 3,800만 원이 고작 제 명품 가방값밖에 안 된다고요?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래, 맞잖아. 준영 씨는 잔인할 정도로 태연한 표정으로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신은 돈을 물 쓰듯 벌잖아. 매달 이자 수천만 원씩 갚는다며. 이 파티 비용을 조금 내준다고 누가 죽어? 그냥 엄마랑 나한테 용돈 준다고 생각해. 어차피 이제 한 가족이 될 텐데 뭘 그렇게 구별해. 그냥 가서 결제해. 그러면 모든 것이 정리되고 우리는 다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어. 저는 준영 씨를 낯선 생명체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제 노동의 가치가 그렇게나 하찮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온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제 땀과 눈물을 사치품과 비교하며 그의 가족이 빚진 금액의 가치를 깎아내리려 했습니다. 저는 밤새워 물건을 걱정하고 통관 절차를 위해 뛰어다니고 책상 위에서 지쳐 잠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제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돈 한 푼 한 푼이 저의 젊음과 건강을 맞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히 무슨 큰 돈이냐고 말하다니. 준영 씨, 저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산 명품 가방은 10년이 지나도 가치가 있어요. 하지만 이 3,800만 원을 당신 가족의 탐욕스러운 배에 던져 넣으면 그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당신의 비교는 너무나 비약적이에요. 준영 씨가 말을 끊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당신 말이 하나는 맞아요. 3,800만 원은 저에게 파산할 만큼 큰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산골아이들을 위한 심장 수술 기금으로 기부하거나 강물에 던져 물고기 밥으로 줄지언정 당신 가족처럼 염치 없는 사람들에게는 단돈 1원도 더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제 노동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제 재산을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갈취할 공동의 것으로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당신의 사기꾼 기질은 이미 뼛속까지 박혀 있어요. 준영 씨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저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너무 심하잖아. 당신이 돈 안 내면 오늘 일 못 끝내. 식당에서 당신을 붙잡아 둘 거야. 당신이 예약자 명의로 되어 있잖아. 당신이 착각했어요. 저는 승기를 잡은 사람처럼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은 당신 어머니입니다. 오늘 아침 추가 메뉴를 확인하고 서명한 사람도 당신 어머니입니다. 저는 단지 초기에 계약금을 송금한 사람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이 빚을 갚을 책임은 미선 이모님에게 있습니다. 제가 3천만 원을 이미 송금했으니 저의 의무는 끝났습니다. 준영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고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는 제가 이 법적 허점을 눈치챌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체면 때문에 결국 돈을 낼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어머니께 돈을 준비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그 남은 술병 몇 개랑 랍스터 찌꺼기라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하세요. 저는 이 집안에 단돈 1원도 더 쓸 수 없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거칠게 밀치고 그 구석을 벗어났습니다. 준영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저의 뒷모습을 원망과 무력감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3,800만 원이 고작 명품 가방 값이라는 말은 남아있던 모든 애정을 끊어버린 마지막 칼날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저와 준영 씨 사이에는 사랑이 아닌 정의를 되찾기 위한 전쟁만 남았습니다. 연회장 분위기는 짙게 가라앉았고 모든 시선은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작은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무대 한가운데 서서 탐욕스러운 시댁 가족 전체와 맞서고 있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실패한 눈물 연극 후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습니다. 준영 씨는 벽에 기대 서서 눈에 짜증이 가득했고 수경 아주머니는 제가 테이블 밑에 숨겨진 술병 이야기를 폭로한 후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일을 명확하게 끝내기 위해서는 가장 객관적인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이 사태가 레스토랑의 명성에 영향을 미칠까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이크에 대고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하지만 예약 서류를 가지고 잠시 제 옆에 서주시겠습니까? 나중에 아무도 서로를 비방하거나 험담하지 못하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철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함이 이 엉킨 실타래를 푸는 열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매니저에게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매니저님, 계약금 영수증을 열어주세요. 계약 날짜, 계약 금액, 그리고 누가 직접 계약금을 지불했는지 모두에게 크게 읽어주십시오. 매니저는 몇 장의 종이를 넘기더니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네, 영수증 번호 158에 따라 이번 달 15일 10시 30분에 방문하신 분은 이미선 아주머니이십니다. 실제 받은 금액은 현금 500만 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물었습니다. 그때 미선 이모님께서 파티 패키지나 하객 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매니저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께서 지수 씨가 말씀하신 대로 50명 기준의 3천만 원 패키지를 보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마음을 바꾸시고 일단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걸어 자리를 잡아놓겠다고 하셨습니다. 가족이 절약하고 싶어하고 날짜가 가까워져야 정확한 메뉴를 확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최고급 메뉴로 업그레이드 할 것을 요구하셨고 식사 후 가족이 결제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몸이 굳은 듯 떨고 있는 미선 이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저는 은행 문자가 열려있는 휴대폰을 높이 들었습니다. 모두 잘 들으셨죠? 저는 15일 아침 8시에 이모님께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모님이 식당에 오시기 2시간 반 전입니다. 그런데 이모님은 이 식당에 왔을 때 제 돈 3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00만 원만 꺼내 식당에 주셨습니다. 이모님, 2,500만 원은 어디에 숨기셨습니까? 이모님은 그때 이미 처음부터 이 돈을 빼돌릴 의도가 있었던 것이지 실수하거나 착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와 미선 이모님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감히 저를 올려다보지 못했습니다. 미선 이모님, 이모님은 저를 사랑하고 체면을 세워주고 싶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이모님의 행동은 쪼잔한 계산입니다. 이모님은 3천만 원을 받고 2,500만 원을 숨겼고 500만 원만 계약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랍스터와 양주를 마구잡이로 불러 저에게 3,800만 원을 더 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총
7천만 원 가까이를 저에게서 꿀꺽 삼키려고 하신 거죠? 미선 이모님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 돈을 너희를 대신해서 보관하려고 했어. 결혼 후에 너희 둘이 사업 자금으로 쓰라고 주려고 했단 말이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모님이 보관할 생각이었다면 왜 오늘 아침 저에게 이 계산서를 결제하라고 하셨습니까? 만약 제가 카드를 긁어 결제했더라면 2,500만 원은 영원히 이모님 주머니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저는 영원히 진실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를 언제까지 속이려고 하셨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미선 이모님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흥겨운 중국풍 벨 소리가 이 상황에서 얄뗀게 들렸습니다. 이모님은 전화를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모님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전화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이모님은 단 한 번도 계약금을 빼돌린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엄마가 다 해결했으니 안심해라고만 말씀하셨죠. 이모님이 저에게 주신 안심이 바로 이 빚의 덫이었습니까? 옆에 앉아있던 수경 아주머니는 언니가 궁지에 몰리자 변호하려 했지만 제가 그녀를 노려보자 바로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노골적인 사기 행위를 더 이상 누구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돈을 받자마자 그 돈을 횡령했고 품위 있는 결혼식을 올릴 의도도 없었으며 단지 이를 통해 이득을 취할 기회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연회장 전체에서 분노에 찬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멀리서 온 친척들, 공짜 밥을 먹으러 온 이웃들까지도 창피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젊은 여성에게 가해진 잔인한 사기극의 조연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미선 이모님 모자에게 존경심 대신 경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 전화는 상대방이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미선 이모님의 죄책감, 어린 침묵 속에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가족과의 모든 인연을 끊을 마지막 증거, 결정적인 칼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간은 에어컨 소리만 들릴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고개를 숙이고 테이블보 끝을 구겨 잡았습니다. 준영 씨는 벽 모퉁이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가 정을 생각해서 멈추거나 그들이 제 돈의 사용 목적에 대해 추측만 하리라 희망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측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희 가족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계셨고 고통스러워하며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께 이 사람들의 진짜 얼굴을 보여드려야 부모님께서 이 어그러진 사돈 관계에 대해 미련을 두지 않으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미선 이모님께서 왜 그렇게 큰 돈이 필요했고 왜 저에게 이 비열한 수법을 사용해야 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요. 저는 핸드백에서 제가 평소에 음악을 들을 때 사용하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제 휴대폰과 연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모님 댁에 영양제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그때 부엌에 물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거실에서 미선 이모님과 준영 씨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목소리 톤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서 저는 녹음 기능을 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실입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직하는 소리가 잠시 난 후 미선 이모님의 익숙한 목소리가 넓은 연회장 한가운데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미선 이모님 목소리, 준영아, 지수 걔가 3천만 원 보냈더라. 엄마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식당에는 500만 원만 주고 나머지 2,500만 원은 빼서 나중에 결혼식 때 들어올 돈이랑 합쳐서 은혜 시집 미천으로 써야겠다.
다음은 제가 한때 사랑했던 준영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들으니 어찌나 계산적이고 차가운지 준영 씨 목소리. 하지만 엄마, 혹시 지수 씨가 알면 어떡해? 결혼식 날 식당에서 계산서 내밀면 누가 내? 미선 이모님 목소리, 비웃음. 네가 걱정이 많구나. 지수 걔는 체면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 또 널 죽도록 사랑하잖아. 그때 되면 손님들 가득할 텐데 걔가 감히 돈을 안 내겠어? 엄마가 음식도 제일 좋은 거 추가로 시키고 동네 사람들도 다 초대할 거야. 걔는 창피해서라도 카드 긁을 수밖에 없을 거야. 2,500만 원은 엄마가 은혜 대만 시집 갈 때 예단금으로 줘야 해. 사돈 쪽에서 예단금 많이 요구하는데 지수 돈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구해? 준영 씨 목소리 잠시 망설임 후 동의. 엄마 말이 맞네. 은혜는 내 동생이니까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지수 걔는 돈이 넘치니까 몇 천만 원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잘 말해서 추가 비용이라고 하면 의심 안 할 거야. 녹음은 그들 모자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로 끝났습니다. 저는 스피커를 껐습니다. 이때 감도는 침묵은 더 이상 놀라움이 아니라 혐오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선 이모님과 준영 씨를 범죄자처럼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계획은 계약금을 횡령하여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돈을 준영 씨의 여동생인 은혜의 시집 미천으로 마련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피땀 어린 돈을 이용해 딸의 체면을 세워주려 했고 동시에 며느리의 명예와 지갑을 짓밟으려 한 것입니다. 저는 준영 씨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경멸이 가득 찬 목소리였습니다. 준영 씨, 당신 목소리 잘 들었죠? 당신은 저를 사랑한다고, 저와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말했지만 제 뒤에서는 어머니와 공모해서 제 주머니를 털어 당신 여동생을 챙기려 했어요. 당신은 저를 뭘로 생각했습니까? 당신 가족의 금융 도구였습니까? 저는 미선 이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미선 이모님. 이모님은 딸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게 해주고 싶었겠죠. 그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의 돈을 사기쳐서 친딸에게 보태주는 것은 부덕한 행동입니다, 이모님. 이모님은 딸이 저의 불행 위에 행복하기를 바라셨습니까? 미선 이모님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이블에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준영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녹음은 두 모자의 공모와 비열한 본성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준영 씨 쪽 친척들은 공개적으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미선 아주머니가 저런 부덕한 짓을 하다니, 며느리 돈으로 딸 시집 미천을 대주다니 탐욕이 끝이 없네. 준영이도 나쁘다. 엄마랑 짜고 예비 신부를 속여? 이 씨 가문의 위선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벌거 벗겨진 것은 탐욕, 이기심, 그리고 끝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녹음이 끝난 후 그 파장은 어떤 비난의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녹음 속에 담긴 지수, 걔는 돈이 넘쳐나 비싼 거 막 시켜도 돼. 걔는 창피해서라도 못 도망갈 거야 라는 문구는 공간에 맴돌며 저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을 후벼 팠습니다. 특히 미선 이모님이 초대한 그 잡다한 하객들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 좋게 먹고 포장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젓가락은 내려놓였고 먹던 랍스터 살은 쓰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명예로운 손님이 아니라 미선 이모님이 저에게 돈을 쓰도록 압박하기 위해 연출한 연극의 단순한 엑스트라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준영 씨 쪽 13개 테이블을 한번 훑어보았습니다. 감히 저를 올려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까의 시끄럽고 난잡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죽음 같은 침묵이 대신했습니다. 이 씨 가문 전체가 침묵했습니다. 아까 다리를 의자에 올리고 술을 더 달라고 소리치던 상스러운 남자도 황급히 다리를 내리고 떨어진 물건을 찾는 척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경 아주머니는 가장 큰 목소리를 가졌지만
이제 곁눈질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쥐 죽은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늘 이 씨 가문의 명예가 언니와 조카의 손에 의해 흙탕물에 던져졌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계신 친지 여러분, 하객 여러분, 오늘 이 성대한 파티, 이 랍스터와 귀한 술은 미선 아주머니 가족의 후한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들으셨을 겁니다. 그것은 저의 피땀 위에 계산적으로 사기친 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을 드셨지만 지금쯤은 목 넘김이 쉽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도 감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엉덩이를 들썩이며 이 수치스러운 공간을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그렇게 쉽게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정하십시오. 이 문제는 차근차근 해결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을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아시도록 증언을 요청한 것입니다. 미선 이모님 가족은 이 많은 분들의 존재를 이용해 저에게 이미 벌어진 상황을 강요했습니다. 이모님은 제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순순히 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이모님은 착각했습니다. 저는 준영 씨와 미선 이모님을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추었지만 무게를 실었습니다. 체면이란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인격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창피하지 않습니다. 창피한 사람은 바로 집안의 자식들을 속여 사기를 친 사람들입니다. 이 씨 가문 전체가 침묵하는 것은 여러분이 진실을 알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미선 이모님과 준영 씨의 행동에 대해 대신 창피함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가문의 가장 어른으로 보이는 백발의 노인이 테이블 제일 앞에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근엄한 얼굴의 노인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미선 이모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미선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네가 우리 이씨 가문에 먹칠을 했어. 우리는 가난해도 깨끗하게 맑게 살자고 가르쳤는데 누가 너한테 자식 돈을 사기치는 버릇을 가르쳤어. 네가 우리를 여기 호화롭게 먹이려고 초대했다니 알고 보니 남의 것을 강탈한 것이었구나. 미선 이모님은 어르신 하며 더듬거렸습니다. 노인은 지팡이를 바닥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준영이 너도! 네가 남자고 건장한 몸을 가졌으면 일해서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엄마랑 짜고 예비 신부를 사기치려고 해. 나는 네 아버지에게 면목이 없다. 오늘부로 너희 모자는 고향에 발도 들이지 마라. 어르신의 말은 미선 이모님 모자에 미약한 저항마저 잠재우는 마지막 찬물 같았습니다. 노인은 저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지수양, 내가 이씨 가문을 대표해서 사과하네. 자네 말이 맞아. 우리가 늙어서 자식들에게 끌려다녔어. 오늘 이 계산적인 밥상을 먹으면서 우리도 수치심을 느껴. 자네가 어떻게 처리하든 자네 권한이야. 종친 어르신의 발언은 저의 논리적 승리를 완벽하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씨 가문 전체는 더 이상 미선 이모님 모자를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식사 테이블에서 친척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존경을 표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단지 공정함을 원할 뿐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고 아무도 그들의 편을 들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저 자신을 해방시키는 마지막 의식을 실행할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왼손 약지에 끼워져 있던 약혼 반지를 천천히 뺐습니다. 3개월 전 준영 씨가 로맨틱한 촛불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제 손에 끼워주었던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백금 반지였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저는 이 반지가 운명을 연결하는 고리이자 영원한 약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을 빼는 느낌은 이상할 정도로 홀가분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사랑의 상징이 아니라 제가 오랫동안 견뎌온 답답한 수갑 같았습니다. 제 손가락에는 희미한 흰 줄이 남았습니다. 억압적인 구속의 흔적이었습니다. 준영 씨는
저의 행동을 보고 눈빛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아마 그는 이 순간에야 비로소 상실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급히 저에게 다가왔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수 씨, 뭐 하는 거야? 안 돼.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반지 빼지 마. 우리 아직 고칠 기회가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돈 돌려주라고 할게. 내가 일해서 빚 갚을게. 파혼하지 마.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핏기가 사라진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던 황금 광산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쿠터, 명품들, 그리고 편안하게 부양받을 미래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손바닥에 든 반지를 쥐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을 느꼈습니다. 저는 준영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저는 그 반지를 그의 손바닥 위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준영 씨, 늦었어요. 당신이 어머니와 저를 속이는 것에 동의했던 그 순간 고칠 기회는 사라졌습니다. 사랑은 가난함은 용서할 수 있어도 거짓과 이용은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돌에 새기듯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양가 가족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 김지수는 당신 이준영과의 약혼을 취소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 반지는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이 반지는 제 손에 머물 자격이 없으며 당신 역시 저의 진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준영 씨는 반지를 꽉 쥐었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수야, 제발 더 이상 구걸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했지만 어리석지는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미래를 쌓아 올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요. 하지만 당신 가족과 당신 자신은 저에게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곳에 놓인 친절은 어리석음이 된다는 값비싼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시 가문 사람들은 저와 어울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부모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 두 팔을 벌려 저를 맞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지만 그것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껴안았고 진정한 평화와 보호를 느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저의 가족입니다. 계산이 없고 무조건적인 사랑만 있는 곳입니다. 제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서 죄송해요, 엄마, 아빠. 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제 등을 부드럽게 두드리셨습니다. 괜찮아, 딸. 네가 아주 용감하게 잘했단다. 한 번 아프고 끝나는 게 낫지 평생 고생하는 것보다 낫단다. 가자, 딸. 우리 집으로 가자. 네, 이제 집에 가요, 아빠. 저는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반지를 돌려주었고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이 호화롭지만 위선으로 가득 찬 식당을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기 전에 저는 저 탐욕스러운 사람들과 완전히 매듭지을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출구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의 친구들과 동생들이 앉아있는 마지막 테이블을 지나칠 때 멈췄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준영 씨의 남동생 민호였습니다. 20대 초반에 노란색으로 염색한 머리를 한 그는 발밑에 놓인 백팩에 위스키 2병을 허겁지겁 넣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것을 보자 민호는 창피해하기는커녕 저를 도발적으로 쳐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예비 형수, 튀려고 별 수 없네.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쪼잔하긴 고작 술 몇 병 가지고 난리야. 제 안에서 분노가 다시 타올랐습니다. 이 가족은 정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썩었습니다. 어머니부터 오빠, 그리고 지금 이 남동생까지 모두 기생적이고 뻔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준영 씨와 미선 이모님이 저의 돈으로 누나 은혜를 챙겨주려던 바로 그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는 공공연하게 물건을 훔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백팩 지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그 술 2병 꺼내요. 제가 명령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삐쭉 내밀며 일어나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술은 이미 테이블에 나왔고 저희 집 겁니다. 누나가 돈 안 낸 건 준영이 형이 알아서 할 일이지. 누나는 이제 파혼했으니 꺼져주는 게 물 흐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비웃으며 민호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파혼했으니 이 집안에 대해 책임질 게 없죠. 하지만 똑똑히 들으세요. 당신 오빠와 어머니는 식당에 빚진 돈을 어떻게 갚을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당신은 이 술 2병을 가져가서 당신 가족의 사기 실패를 축하하며 마시려고 했나요? 저는 저를 따라오고 있는 매니저에게 돌아섰습니다. 매니저님, 이 테이블에서 추가로 주문해서 가져가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주시겠어요? 매니저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네, 이 테이블에서 위스키 3병과 랍스터 5접시를 추가로 포장 요청하셨고 총 계산서에 외상으로 달아놓으셨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들었죠? 당신도 어머니와 오빠랑 똑같네요. 저를 착취할 먹잇감으로 여긴 거예요. 당신들은 무분별하게 음식을 시키고 제가 당연히 결제할 것이라고 가정했겠죠. 하지만 죄송하지만 저는 이 씨 가문의 돈 자동 인출기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처럼 건장하지만 게으르고 탐욕스러운 청년들을 부양할 의무가 없어요. 민호는 얼굴이 붉어졌고 저에게 달려들듯 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감히... 하지만 아버지께서 재빨리 제 앞으로 나서셨습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위험 있는 태도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근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지금 누구한테 무례하게 구는 건가? 자네는 아직 어리다면 도덕을 길러야지 도둑질하는 버릇을 배우나? 당장 술을 내려놓게. 아니면 내가 경찰을 부를 거야. 아버지의 단호함과 주변에 다가오는 레스토랑 경호원들을 보고 민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는 분을 사기며 백팩에서 술 2병을 꺼내 쿵 소리가 나게 테이블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깨질 뻔했습니다. 돌려주면 되지. 뭘 그렇게 유난이야. 슈슈하게. 민호는 중얼거리며 욕을 했습니다. 저는 민호를 바라보았고 그리고 연회장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준영 씨와 미선 이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들이 빚진 돈은 식당에 가서 스스로 해결하세요. 저는 이 집안의 단돈 1원도 더 보탤 생각이 없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그것은 당신들이 진작에 배웠어야 할 성인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말을 마친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곧장 걸어 나갔습니다. 제 하이힐 소리는 바닥에 단호하고 힘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뒤로 엄청난 혼란, 창피함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짊어져야 할 거대한 빚더미를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정오의 햇살이 눈부시게 제 얼굴을 비추었고 저는 눈을 찡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쾌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어두운 동굴에서 나와 자유의 빛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 하늘은 정말 맑았고 저는 제 인생이 이제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부축하여 메인 홀의 계산대로 갔습니다. 마음속은 분노로 끓고 있었지만 사업가로서의 이성은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돈을 떼먹는 사람으로 비난받고 싶지 않았고 이 씨 가족에게 나중에 저를 험담할 어떤 구실도 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저를 쫓아왔습니다. 그는 제가 그냥 가버리면 그 엄청난 빚이 레스토랑의 부실 채권이 될까봐 걱정했습니다. 지수 씨, 잠시만요. 이렇게 가시면 저희가 난감합니다. 계약서는 이모님 명의로 되어 있지만 지수 씨가 신부님 아닙니까? 저희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멈춰 서서 매니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제 옆에서 저의 모든 결정을 말없이 지지해 주셨습니다. 저는 매니저의 눈을 똑바로 보며 침착하고 명료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저는 책임 없이 손 털고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의 책임은 제가 처음에 약속했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계산기 앱을 열었습니다. 저는 매니저 앞에서 숫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저의 초기 합의는 50명 하객, 5개 테이블 기준, 일반 메뉴에 음료 및 기본 서비스 수수료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약혼식의 합리적인 총 비용은 대략 1,300만 원 정도였겠죠? 매니저는 빠르게 계산해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반 메뉴에 위스키나 랍스터가 없었다면 그 정도였을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미선 이모님은 당신에게 현금 5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따라서 이 합리적인 비용에서 부족한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저는 이 금액을 즉시 지불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직원에게 레스토랑의 QR코드를 요청했습니다. 저는 빠르게 800만 원을 이체했습니다. 계산대에서 거래 성공을 알리는 띵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것이 800만 원입니다. 미선 이모님이 낸 500만 원을 합하면 총 1,3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저희 신부 측 가족 식사 비용과 처음 계획했던 약혼식의 기본 비용을 모두 충당하고도 남습니다. 저는 저의 재정적 의무를 명확하고 깨끗하게 완수했습니다. 매니저는 이체 영수증을 보고 부분적으로 안도했지만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지수 씨, 나머지 3,800만 원이 넘는 차액, 랍스터, 양주, 그리고 추가된 13개 테이블 비용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미선 이모님께서 저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추가로 주문하시고 낯선 사람들을 초대해서 발생한 비용입니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준영 씨 가족이 난장판을 치고 있는 연회장 내부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계약서에는 미선 이모님의 이름이 서명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 변경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도 미선 이모님입니다. 당신은 법대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일하십시오. 저는 랍스터를 먹지 않았고 위스키를 마시지 않았으며 저 낯선 사람들을 초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낭비 비용을 지불할 의무가 없습니다. 저는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었습니다. 저는 저의 몫을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나머지는 당신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문한 사람들에게 받으십시오. 만약 그들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경찰을 부르세요. 저는 미선 이모님께서 저의 계약금 2,500만 원을 사기 횡령한 것에 대해 기꺼이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매니저는 이 말을 듣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가 논리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사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비용을 지불해 준 저에게 마지막까지 공정하게 행동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워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씨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모님과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매니저는 저에게 고개 숙여 인사했고 그의 눈빛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돌아보았습니다. 다 됐어요, 엄마, 아빠. 이제 저 집안에는 빚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 가요. 아버지께서 제 어깨를 다독이셨습니다. 딸이 해결한 것이 아주 사리에 맞고 훌륭하다. 가자, 딸. 집에 가서 엄마가 끓인 된장찌개가 랍스터보다 훨씬 맛있을 거다. 우리는 차에 올랐고 레스토랑의 번쩍이는 유리문 뒤로 이씨 가문을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그 문이 닫히자마자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머리 위로 진짜 폭풍이 닥칠 것임을 알았습니다. 저희 가족의 차가 레스토랑을 벗어나자마자 연회장 안에서는 전례 없는 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나간 후 매니저는 건장한 경호원 4명과 함께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되었습니다. 매니저는 잔여금 3,800만 원이 기록된 계산서를 들고 미선 이모님과 준영 씨에게 곧장 다가갔습니다. 미선 아주머니, 지수 씨는 기본 비용만 결제했습니다. 현재 랍스터, 양주,
그리고 추가 테이블 비용으로 3,8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정산 부탁드립니다. 미선 이모님은 3,800만 원이라는 숫자에 다리가 풀리고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렸습니다. 뭐뭐, 걔가 전부 안 냈다고? 걔가 그렇게 부잔데 시어머니를 버려? 지수 씨는 이 항목들을 주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서명은 아주머니의 것입니다. 결제 부탁드립니다. 매니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미선 이모님이 초대했던 가짜 친척들은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보내며 슬그머니 도망가려 했습니다. 한 남자가 일어나더니 전화 받는 척을 했습니다. 여보세요? 아내가 해산?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그는 문을 향해 뛰어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레스토랑 경호원들이 재빨리 모든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최 측이 결제를 완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분들은 협조를 위해 자리에 머물러 주십시오. 그러자 연 회장은 벌집 쑤신 듯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야, 나는 그냥 밥 얻어먹으러 온 이웃이야. 돈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미선 아주머니가 공짜 밥이라며 속여서 우리를 데려왔어. 이제 와서 우리를 인질로 잡는 거야? 뱉어낼게. 나 랍스터 안 먹을래. 수경 아주머니는 상황이 위험해지자 몰래 주방 문 쪽으로 도망가려 했지만 서빙 직원에게 붙잡혔습니다. 아주머니, 아직 가시면 안 됩니다. 카메라에 아주머니가 술 3병을 가방에 넣는 것이 찍혔습니다. 술을 꺼내시거나 결제해 주십시오. 수경 아주머니는 발버둥 쳤습니다. 놔! 내가 시댁 고모인데 술 몇 병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야? 이 버릇없는 것들! 그 사이에 미선 이모님은 준영 씨의 옷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준영아, 지수한테 전화해. 엄마 좀 구해달라고 해. 지금 당장 돈이 어딨니? 2,500만 원은 은혜 땅 계약금으로 시골에 보내버렸단 말이야. 당장 어떻게 뺄 수가 없어. 그녀는 저에게서 사기친 돈을 이미 재테크랍시고 탕진한 것입니다. 준영 씨는 넋이 나간 듯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끊임없이 전화했지만 저는 이미 문을 나선 순간부터 그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전화 안 받아 엄마. 걔가 나 차단했어. 준영 씨는 절망적으로 외쳤습니다. 준영 씨의 동생 민호는 난동을 부리고 물건을 부수려다가 경호원에게 단단히 붙잡혔습니다. 그는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워 주변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상황이 더 이상 협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원들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업무 방해 및 사기 횡령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라는 두 단어를 듣자마자 미선 이모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진짜 기절인지 연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탐욕스러운 시어머니가 남은 음식물과 어지러운 하객들 한가운데 나뒹굴고 아들은 무력하고 시동생은 붙잡혀 있는 그 모습은 정말 비극적인 광경이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혼란스러운 종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체면이 사는 파티를 원했고 결국 가장 치욕스러운 방식으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돈을 떼먹고 난동을 부린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급속도로 퍼지며 그들은 유명해졌습니다. 참사 같았던 약혼식 이틀 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고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가 신뢰하는 변호사 김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은행 거래 내역, 녹음 파일,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찍은 사진들을 포함한 두꺼운 서류철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인정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 준영 씨 가족이 후회하고 저에게 와서 사과하며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저는 아마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이틀 동안 제가 받은 것은 낯선 번호로 온 협박 메시지, 그리고 민호가 소셜미디어에 저를 파렴치하고 시댁을 함정에 빠뜨린 며느리라고 비방하는 글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뻔뻔함은 저의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이미선 씨를 신뢰 남용에 의한 재산 횡령 혐의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제가 송금한 2,500만 원은 약혼식 계약금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고 저에게 손해를 입혔습니다. 김 변호사님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 씨의 증거가 매우 확실합니다. 이체 기록에는 내용이 명확하고 레스토랑의 확인서 그리고 특히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횡령했음을 인정하는 녹음 파일까지 있습니다. 형량이 가볍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 누구도 감옥에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제 소유였던 것을 되찾고 그들에게 법의 존중을 가르쳐주고 싶을 뿐입니다. 또한 저는 준영 씨에게 제가 선물했던 스쿠터와 기타 고가 자산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결혼을 전제로 한 조건부 증여는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고소장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준영 씨 집으로 법적 문서를 보냈고 3일 이내에 자산을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찰 소환장과 변호사의 법적 문서를 받은 후 준영 씨 가족은 비로소 공포에 질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단지 협박하거나 며칠 동안 화를 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렇게 실제로 그리고 강력하게 행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준영 씨는 저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초췌했고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채 평소에 깔끔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문 앞에서 직원들에게 지시하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지만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수야, 제발 고소 좀 취하해줘. 우리 엄마 연세도 많으신데 감옥살이를 어떻게 견디겠어. 스쿠터 같은 건 내가 돌려줄게. 하지만 나머지 돈은 우리 집 좀 봐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 집은 완전히 파산 직전이야. 준영 씨는 목이 쉬어라 간청했습니다. 저는 준영 씨를 바라보았고 제 마음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준영 씨, 당신과 당신 어머니가 당신 여동생을 위해 내 돈을 빼돌리려고 공모했을 때 이런 순간을 생각했습니까? 당신이 3,800만 원이 고작 내 명품 가방값밖에 안 된다고 말했을 때 제 기분은 생각했습니까? 법은 공정합니다. 당신은 어머니에게 말하세요. 하나는 내 돈과 식당 빚을 모두 갚는 것, 둘은 법적 책임을 지는 것. 여기서 봐달라거나 빚을 탕감해달라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가 그 돈으로 이미 땅 계약을 해버렸어. 지금 당장 팔 수가 없어. 그건 당신 가족의 일입니다. 사채를 쓰든 집을 팔든 어떻게든 하세요. 기한은 3일입니다.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고 스쿠터가 반납되지 않으면 우리는 법정에서 만날 겁니다. 저는 등을 돌려 문을 닫았습니다. 준영 씨는 문에 머리를 박고 절망했습니다. 저는 제가 잔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잔인함은 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했고 그들에게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노력과 땀을 짓밟고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이 씨 가족의 결말은 정해졌습니다. 저의 고소장과 레스토랑의 빚이라는 압박은 그들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선 이모님이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막내딸 은혜에 대만 결혼에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한 그들은 사방팔방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미선 이모님이 저의 돈으로 들떠서 계약했던 땅은 손해를 보고 급히 팔아 현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듣자 하니 미선 이모님은 사채업자에게까지 손을 빌려 저에게 2,500만 원을 돌려주었고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빌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변호사 사무실에 돈을 들고 왔을 때 그녀는 10년은 늙어 보였고 더 이상 교활하고 거만한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쭈그리고 앉아 떨리는 손으로 화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다 갚았으니 제발 우리 집안을 용서해 주세요. 미선 이모님은 감히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돈을 되찾았고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제 돈이니 제가 돌려받는 것입니다. 은행 이자는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이모님께 약값으로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가서 잘 사세요.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일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업보는 빨리 돌아옵니다, 이모님. 준영 씨는 스쿠터를 저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스쿠터는 제가 처음 사줬을 때처럼 깨끗하지 않고 긁힌 자국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준영 씨에게 더 나쁜 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스캔들과 횡령 녹음 파일이 누군가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유출되어 그룹 채팅방에서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두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는 준영 씨의 상사는 그를 사무실로 불러 그런 도덕성이 없는 직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스스로 사직할 것을 부드럽게 권유했습니다. 준영 씨는 직장과 연인 그리고 명예까지 잃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숨어 지냈습니다. 제가 돈을 써서 술을 사줬던 친구들은 이제 그를 피하고 전화를 차단했습니다. 막내 동생 민호도 불량한 태도 때문에 술집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리고 여동생 은혜는 대만 쪽 시댁이 미래 사돈 집안의 스캔들을 알고 나서 탐욕스러운 유전자를 우려하며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탐욕과 거짓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 비쌌습니다. 그들은 돈뿐만 아니라 신뢰, 명예, 그리고 미래까지 잃었습니다.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통쾌함보다는 인간사에 대한 만감이 교차하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들이 멈출 줄 알고 물질보다 진심을 소중히 여겼다면 아마 지금쯤 우리는 행복한 가족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에는 만약에 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지 3개월 후 저는 호수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노란 햇살 아래 능소화가 활짝 피어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 옛날에 숨막히는 더위 없이 온화하고 아름답습니다. 저는 따뜻한 연잎차를 한 모금 마시며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느낍니다. 제 맞은편에는 더 이상 준영 씨가 아닌 평온하고 여유로운 공간이 있습니다. 돈을 되찾은 후 저는 1억 원을 가난한 아이들의 심장 수술 기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나머지 돈은 새로운 패션 매장 지점을 확장하는 데 투자했습니다. 저의 사업은 날로 번창하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저의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저를 비웃기는커녕 공감하며 더욱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사장의 용기와 강인함에 감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시 즐거움을 되찾으셨습니다. 주말마다 저는 부모님을 차에 태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지만 그것은 시끄럽고 위선적인 곳이 아닌 따뜻하고 평화로운 곳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종종 말씀하십니다. 우리 딸은 부자 남편 필요 없다. 그저 착한 사람만 만나면 된다. 인연이 아직 안 왔으면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딸아. 어제 저는 신호대기 중에 우연히 준영 씨와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낡은 스쿠터를 몰고 있었고 배달 앱 유니폼을 입은 채 얼굴은 햇볕과 바람에 그을려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찰나의 순간 마주쳤습니다. 준영 씨는 황급히 헬멧에 가리개를 내리고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모든 감정은 과거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그가 오늘의 고난을 통해 사람으로서의 교훈을 배우기를 마음속으로 바랐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사업 파트너가 의류 수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저녁 식사를 제안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는 제가 새로 알게 된 진중하고 예의 바른 남자였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제 마음이 좋은 일들을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소나기 후의 하늘은 더 푸르고 더 높고 더 넓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3,800만 원짜리 계산서는 이제 단지 슬픈 기억일 뿐입니다. 제가 성장하고 저 자신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해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학비였습니다. 인생은 공정합니다. 진심으로 살다 보면 꽃이 피고 햇살이 찾아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평안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인생에서 올바른 사람을 선택하고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예리한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했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을 남겨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